가자하오 워스 모토 슈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친정집 SM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SM 하면 K-팝의 원류죠. 한국 엔터 시장에서는 SM은 완전 공룡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명확하게 SM이 어떤 회사고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라고 물어보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SM도 조그맣게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SM이 올해로 딱 25살이 됩니다. 1995년 13명의 직원을 갖고 송파구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5천만 원을 갖고 시작한 출판 및 음반 제작사입니다. 네. 현진영 씨가 1세대예요. 한국의 힙합을 처음 시작한 가수입니다. 당시에 그 한국의 가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포크송이었어요. 세월이 가면 이런 걸 불렀는데 그 친구는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뻔뻔뻔뻔뻔뻔뻔뻔뻔 또 SM은 또 이수만 선생님을 뺄 수가 없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수만 회장님이지만 SM 내에서는 이수만 선생님 거의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수만 씨는 원래 가수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가수죠. 가수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MC로 전향해서 한국의 유명한 MC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엔터 사업을 좀 더 기업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이 기획사라는 거를 만들게 됐고 처음에는 현진영 씨와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잘 안 됐어요. 현진영 씨는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 사례가 있죠. 그 당시에는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가 없었지만 일본에는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 2년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H.O.T를 만들게 됐고 H.O.T를 이제 대박을 본 거예요. H.O.T가 이제 대박이 되면서 여자 가수를 냈고 그 여자 가수가 SES입니다. 그 팬클럽 문화를 거의 풍선의 원료는 SM입니다. 대중문화, 즉 K-팝 문화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H.O.T와 SES를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대박 성공을 한 거죠. 정말 틀면 나왔어.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뭐냐, 국내 한국 시장이 너무 적다. 실제 한국 시장이 당시에 전 세계 음악 그 파이로 봤을 때는 20위도 안 들어왔어요. 세계 음악 시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1위, 2위가 일본이에요. 한국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음악 시장은 아직도 8위입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한국의 이웃나라에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1997년 한국 엔터업계 최초로 해외 시장에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형이나 누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에 H.O.T가 한국 가수 최초로 베이징에서 1만 명의 콘서트를 이제 열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 큰 흐름이 몰려온다 그래서 한류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SM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세계 2위 시장인 일본에 누굴 냈냐? 보아를 전격 런칭하면서 대박을 쳤는데 그때 보아를 일본에 런칭해서 성공시켜서 지금은 이제 사장님에서 은퇴했지만 김영민 사장님이 당시에 판단거 코리아라는 SM의 IT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팀장이었어요. 보아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일본 주실 때 에이벡스와 파트너십을 해서 보아를 일본 방송에서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보아의 성공에 힘입어서 2005년도에는 동방신기를 냅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권의 SM의 입지와 K-팝의 입지를 완전히 눈도장 찍는 그 계기를 마련했고 그의 성공에 힘입어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1군, 2군, 3군 기획사들이 우리도 SM처럼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SM처럼 해외 시장으로 나가자. SM의 큰 세 가지 전략 그 단계가 있어요. 순차적. 뭐냐면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CT라고도 하는데요. 문화가 산업과 접목돼서 큰 부가가치를 양성한다. 그 첫 번째 전략. 한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가수들이 런칭을 해서 아시아에서 휩쓸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CT1이고요. C2는 현지화. 일본에 진출할 거면 일본인 멤버를 넣거나 일본을 잘하는 한국인 멤버를 넣거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현지화 작업이 C2고요. C3는 아예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그게 웨이션 V예요. SM의 C3 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C3는 아예 현지 회사 법인을 내서 현지 법인 이름으로 중국인, 일본인으로 일본 시장, 중국 시장 하는 게 이제 SM의 전략이에요. 제가 SM에 다닐 때가 2000년도 후반때 SM에 있었는데 그때는 계열사가 18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34개. 나도 몰라. 너무 많어. 뭐 영화, 음반, 유통. 당시에 한국의 엔터 산업도 되게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냥 끽해봐야 매니저 한 명에 그냥 스타 한 명이었어요. 그 매니저가 운전도 하고 사장 역할도 하고 비서 역할도 하고 방송사와 협상도 하고 그랬어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좋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잖아요.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SM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A&R 팀을 한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A&R은 영어로 하면 아티스트 앤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주는 팀이지만 더 플러스해서 요즘에는요 특히 세계의 유명한 작곡자, 퍼포먼스, 댄스 선생님들과 매칭해줘서 독보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이 중요한 것은 디지털 컨텐츠의 IP, 즉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처음 한국에 도입한 것도 SM이 최초고요. 퍼포먼스 디렉터라는 개념도 처음 도입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주얼 디렉터라는 개념도 한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사업부가 30개의 사업부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경영팀, 비서실, 그리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팀, A&R 팀, 인사팀, 홍보팀, 컨텐츠 팀, 해외 사업팀, 중국 사업팀, 미주 사업팀, 그 팀의 또 매니저팀, 스케줄팀, 컨텐츠 팀 다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모델을 만든 게 SM이 최초이고 지금의 YG, JYP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SM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지만 SM에도 이제 흑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가 일본에서 대박을 쳤어요. 저 있을 때 보아 씨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도 저도 보아 씨를 볼 때는 약간 좀 주눅이 든다? 보아는 그냥 SM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SM이 큰 칼을 뽑습니다. 더 큰 시장 있잖아요. 일본보다. 미국, 일본. 미국의 유명한 프로듀서들, 미국의 유명한 댄서들 다 열심히 섭외해서 이제 현지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의 이제 나 이거 잘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회사에다가 저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보아 이렇게 가면 빌보드에 못 들어간다. 그보다 훨씬 화려하고 춤 잘 추는 미국 애들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지 말고 미국은 영화를 보는 시스템이 아이들이 혼자 못 봅니다. 차라리 디즈니하고 협업을 해서 디즈니 OST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은 보아의 목소리를 미국인들에게 친숙하게 하자. 한 명의 아이뿐만 아니고 부모까지 이 사운드에 익숙해지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지화 작업을 했어야죠. 미국의 유명 기획사와 어떻게 홍보 전략, 언론 전략, 방송 전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앨범을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미국의 기획사와 앨범 계약을 해서 낸다 그러니 미국인들이 볼 리가 없죠. 방탄은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저는 그게 SM의 패착이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우리가 하면 이제 세계 시장은 다 돼.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SM의 흑역사 첫 번째. 두 번째, 잦은 멤버들의 이탈. 동방신기 JYJ로 해체됐죠.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 SM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서 아이돌을 키우려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 계약이 거의 8대2에 9대1이에요. 성공하고 나면 아이돌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거죠. 내가 가져가는 게 너무 적으니까. SM 입장에서는 투자한 거 회수하려면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건 누구의 정답이라기보다 서로의 궁합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지금의 SM을 제가 냉정해 보면 그 다음 SM이 없어요. 이제 새로운 먹거리, 성장 먹거리를 수익 모델을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돌적으로 키우는 거는 저는 지금도 SM이 명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에 맞는 부가 수익을 무한 생산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런 측면에서는 SM도 실패를 하고 있다. 그리고 SM 타운을 만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SM을 플랫폼화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지금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내 가게를 열어서 내 물건만 팔겠다는 건데 누가 거기에 물건을 사입시켜요? 안 하죠. 제가 SM이었다면 K-팝의 큰 테두리에서 K-팝 플랫폼을 만들고 SM뿐만 아니고
다양한 1군, 2군 한국의 기획사들이 이 플랫폼에서 창출할 수 있고 SM이 해외로 나갈 때 다른 K-팝 기획사의 아이돌을 패키징화해서 같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플랫폼화 했더라면 저는 SM이 엄청난, 그러니까 그 시작을 이제서야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6일 전 세계 100여 국의 비욘드 라이브라는 VR 시스템, AR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콘서트를 슈퍼 M이 시작을 된 건데 한국 돈 33,000원의 유료 공연입니다. 한국의 포털인 네이버와 계약을 해서 특수 기술이 들어간 가상 시뮬레이션 콘서트로 했는데 슈퍼엠의 이번 신곡 호랑이라는 곡이 있는데 타이거가 막 뛰어다니는 이런 거는 거의 진짜 같아. 총 75,000명이 유료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한국 돈 대략 24억의 돈을 벌었고 7만 명이 봤다는 건 한 해 공연에 엄청난 효율인 거죠. 이게 디지털 IP의 한 시작을 SM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린이 나와서 깜찍하게 또 도발 발언을 하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현장에서 하는 콘서트보다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게 좀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아이린은 역시 직설왕인 것 같아요. 5월 3일에는 이제 중국 그룹 웨이션 V, 그리고 5월 11일에는 NCT 드림, 그리고 17일에는 NCT 127을 비욘드 라이브처럼 온라인상에서 인터랙션하게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디지털은 잘 만들어 놓으면 무한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방탄의 콘서트도 작년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결국 방탄이 전 세계 투어를 다 일일이 돌아야 되고 몸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탄의 콘서트를 이렇게 인터랙션한 디지털 컨텐츠를 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방탄의 콘서트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팬층이 넓어지니까 이런 게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가 위기지만 그런 환경이 이번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저는 SM이 절묘한 타이밍을 잡지 않았나. SM이 또 다른 K-팝의 먹거리 문화를 만들려고 부단히 고민하는 흔적을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모토쇼쇼는 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 얘기지만 일반 저희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정말 금싸라기 정보 있죠. 저도 나중에는 유료 컨텐츠 강좌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싶어요. 그만큼 전 자신 있거든요. 벤치마킹 할 거 벤치마킹 하세요. 감사합니다.